에너지에 딱 맞는다 여기보다는 좀 시사점을 좀 뽑는 그런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 정책 연구소에서 제가 좀 한 5년 정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갖는 질문들인데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바라볼 때 좀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질까 혹은 어떤 고민을 해볼까 이런 걸 좀 고민해봤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는 좀 비용 문제를 좀 많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돈이라는 게 이제 그 보통 내부 경제 효과를 할 때는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한 4번 정도가 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에서 B에 가고 B가 C로 가고 C가 D로 가서 결국 이제 지역에서 이제 그 돈이 좀 머물면서 그 경제 효과를 발휘하는 건데, 현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단계 내지 두 단계로 빠져나가는 이런 좀 사실상 이제 이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큰데 그 돈이 지역 안에 머물지 않고 외부로 빠져나가는 이런 문제에 대한 좀 접근도 하나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환경 기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석연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구온난화가 대부분은 그 이산화탄소의 화석연료의 연료 그 연소 과정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석유로 되는 어떤 뭐 기름 보일러든 자동차든 혹은 우리가 쓰는 전기의 한 60% 정도는 화력 발전소,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석탄을 떼서 전기를 쓰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런 그 기후변화가 좀 양상이 되고요. 또 한 측면에는 그 잊을만 하면 겨울철에 발생하는 어떤 그 촛불 산업사고, 그러니까 전기료 납부 능력이 없어서 발생하는 여러 사고 문제. 이건 거의 좀 기본권에 가까운 어떤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그 우리나라 에너지법에도 그 명시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보편적인 공급은 국가나 어떤 그 공공 에너지 기업의 책임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런 잊을만하고 나오는 이런 사고들, 필수 에너지를 최소한 공급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에너지가 모든 게 그렇지만 이게 생산과 유통과 소비 과정, 단순하게 보면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이게 정의롭냐 혹은 착하냐, 뭐 이런 문제도 좀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우리 내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라든가 뭐 등등을 보면 대부분 석유나 자원을 둘러싼 국제적인 어떤 갈등이 그 이면에 있는 거죠. 이런 자원 전쟁을 유발하는 어떤 문제라든가, 혹은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뭐 밀양의 사례처럼 그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쓰는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거대한 송전탑을 지으면서 발생하는 그 지역 농민들의 어떤 그 부당함이라든가, 특히 뭐 이제 이런 어떤 그 원자력 또는 원자력 주변 지역 혹은 발전소 주변 지역에 주민들이 하는 고통과 실제로 그걸 쓰는 대도시의 문제, 또는 뭐 도시에서는 도시가스 싸죠, 싸고 편리하죠. 근데 뭐 여기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농촌 지역에서는 비싼 등유를 써야 되는 문제, 이게 좀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문제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이 민주주의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이제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저는 원자력으로 만든 전기를 쓰기 싫어요. 근데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조금 더, 물론 뭐 못 삽니다만은 조금 더 부담하고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살 의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선택권은 없는 거죠. 뭐 이런 좀 민주주의 문제. 또 단순히 그런 선택권만이 아니라 그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의 어떤 민주주의 문제라든가, 혹은 핵쓰레기, 뭐 방사성 폐기물 뭐 어렵게 얘기하는데 핵발전에서 만든 쓰레기잖아요. 핵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과정에서는 민주적으로 어떤 논의가 되느냐, 뭐 이런 좀 질문들을 좀 에너지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좀 다양한 측면에서 좀 던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오스트리아의 귀싱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는 저희 독일 옆에 있는 나라인데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아주 변두리, 그러니까 국경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는 아시는 것처럼 수도가 빈인데 빈에서부터 아주 먼 국경지대에 있는 작은 도시 마을입니다. 농촌 마을이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앉아 계셔서 그런데 그 전직 오스트리아 국가대표 농구 선수입니다. 굉장히 이분하고 인터뷰할 때 힘들었습니다. 서서 하면은 거의 뭐 2m에 육박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귀싱이 고향이에요. 귀싱이 고향인데 이제 은퇴한 다음에 고향으로 내려와서 그 귀싱시의 뭐 기술 공무원으로 그 일을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공무원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귀싱시에 이제 대부분의 그 젊은이들이 그 일자리가 없으니까 빈이나 그라치나 이렇게 대도시로 나가는 겁니다. 혹은 마을 사람의 한 70% 정도가 잠만 자고 일은 다른 데 나가서 하는, 그러니까 농업 외에는 별다른 이제 어떤 일자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1989년도에 이제 석유로부터 독립한다 라는 제목의 어떤 시의, 어떻게 보면 시의 발전 전략 청사진을 만들어서
이분이 이제 시장인데요. 시장한테 제안을 하고, 그럼 한번 이걸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발 자체는 어떤 뭐 협동조합 뭐 이런 어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것보다는 이 낙후되어 있는 우리 마을을 어떻게 회생을 시킬 거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 가졌던 거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뭐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우리한테 무기는 뭐냐. 뭐 그래서 이 지역도 뭐 여기도 화천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바이오매스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이 바이오매스를 좀 자원을 활용하면 어떻겠냐, 이런 이제 구상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단계, 이것도 저는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단계에서 했던 게 뭐냐면 시에서 쓰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근데 시가 계획을 어떻게 했냐면 시에서 쓰는 에너지를 절약을 해서 그 절약한 거는 재생에너지라든가 다른 이 회생 프로그램에 넣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걸 갖고 주정부라든가 국가라든가 유럽의 EU라든가 다양한 이제 어떤 그 펀드를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진행이 되는데, 현재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유럽의 에너지 자립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게 이제 좀 저희가 방문할 때가 2008년이어서 좀 옛자녀이긴 합니다만 열의 98%, 전기의 140%를 자립한, 이게 그 귀싱시의 그 에너지 자립하는 어떤 그 상징입니다. 상징물. 이게 좀 잘 안 보입니다만 귀싱을 자전거로 이렇게 한 바퀴 돌 수가 있는 자전거 길이 있는데요. 가면은 그게 농장이던 집이던 학교던 다양한 재생에너지 소규모던 그런 그 시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설 앞에는 꼭 이 형상이 다양한 것들, 그림이나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좀 있는데요. 여하튼 그래서 일종의 그 재생에너지 투어 코스처럼 돼 있고요. 근데 이건 이제 차세대 이제 바이오 관련된 거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저는 좀 이때 그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저희가 그 예를 들면 태양광을 설치할 때 가장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그 저거 있잖아요. 우리 콘크리트 건물처럼 딱 내문 앞에 멋없게 딱 올리는 거. 그 사실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는데, 이게 이제 학교에 있는 교육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태양열과 태양광을 한꺼번에 해서 이제 여기서 생산한 걸 이 안에서 이제 교육을 하는 저 외관인데, 보기에도 되게 디자인적으로 좀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좀 저희가 좀 미각적으로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하튼 이 귀싱 시장이랑 인터뷰할 때 딱 한마디 했어요. 그전에는 에너지를 우리는 사우디에서 사오는 또는 그 사우디에서 사오는 석유 값으로 냈다. 근데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마을에서 돈을 쓰고 있다. 뭐 이 얘기를 이제 좀 인상적으로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한국에도 몇 년 전에 오셨는데 그 농민이십니다. 이게 이제 오스트리아 아까 우리 귀싱 옆에 있는 무레크라는 작은 시골 마을인데요. 그 국경 도시에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1985년도에 동료 농부 2명과 함께 맥주를 먹다가 도원결의를 한 겁니다. 그 도원결의를 하면 당시에 이 사람들의 이분들의 농민들의 고민은 두 개였는데, 하나는 잉여 농산물, 농산물이 이제 남는, 그러니까 이렇게 내수용으로 하기에는 남는 거를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 수출할 때는 이제 정부가 그 가격 수출할 때, 그러니까 내수는 비싸게 팔 수 있지만 수출은 되게 단가 작은 저건데 그걸 이제 보조금으로 이렇게 좀 해결했었는데, 그게 이제 좀 농민들한테는 부담이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 농업에 들어가는 그 에너지가 비싼 어떤 문제, 이런 이제 농가의 어떤 피폐한 현실에서 고민을 시작한 게,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우리 부산물로 이용해서 만들면 어떻겠냐. 뭐 이때 이제 바이오디젤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세계 최초의 바이오디젤 주유소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디젤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때 좀 주목할 거는 이제 그라츠라는 오스트리아 2대 도시가 있는데요. 그라츠 공대에 기술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술 지원을 받아서 이 지역에 이제 농업을 주로 했던 이제 유채라든가 이런 기름이 많은, 말 그대로 유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 많은 채소잖아요. 그 기름을 짠 걸 갖고 그 이제 바이오디젤 만드는 기술 개발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 농부들은 농민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협동조합이든 뭐 사회적 기업이든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 투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30% 정도는 정부 보조를 받았고요. 이 농민회사를 통해서 이제 이 바이오디젤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나온 수익을 계속 재창출을 하는 겁니다. 라베르멘은 이제 지역 난방 회사고요. 웨코스트롬은 이제 바이오가스 회사. 이러면서 이제 확산이 돼간 거죠. 근데 현재는 그 지역에서 나는 그 유채하고 그 대도시에서 오는 폐식용유,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 데서 발생한
폐식용유를 섞어서 여기에 이제 바이오디젤 공장인데요. 그걸 이제 바이오디젤을 만들어서 농기계에 넣고 그리고 이 많은 부분을 대도시에 또 다시 팔아서 그래서 그라치 같은 데에 있는 버스에 이제 바이오디젤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대도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의 어떤 도농 그 협력, 에너지 협력을 한 거죠. 대도시에 있는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바이오디젤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농기계에 쓰고 남는 부분들을 다시 대도시로 보내서 버스에 매연이 없는 그 버스를 이 바이오디젤로 돌리는 뭐 이런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해왔고요. 여기는 이제 이현민 소장님도 가셨는데 일본의 이제 오가마치에 있는 구아바라 씨인데요. 이분도 농민이십니다. 이분도 이제 1970년대부터 이제 유기농사를 해오셨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처음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 간의 약정을 통해서 계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약제들을 통해서 위기를 좀 해결해 왔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근데 이분이 주목하셨던 거는 그 비료를 좀 액비로 좀 활용하기 위한 고민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그때 이제 마을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와 농업 부산물을 이용해서 바이오 플랜트를 만드는 이런 이제 고민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바이오 플랜트 저희 회사고 여기에 이제 뭐 액비 나오는 그 구멍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와서 스스로 얼마큼 빼갔다는 거 써놓고 뭐 이렇게 기록하는 노트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지원을 받았는데 쓰레기 처리 비용이 이 오가마치에서 연간 한 5억 정도가 들었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시에 설득을 해서 시에서 이제 그 좀 지원을 받고 그 처리된 거 하는 비용을 받고 그다음에 H랭크라고 이게 이제 팝 가수들이 공연 수익으로 만든 일종의 그 사회적 은행 뭐 이런 비슷한데 1%의 저리로 이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젝트 기용을 받아서 이 플랜트를 설치를 하고 이제 여기서 나온 이제 액비로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도움을 줬던 주민들한테는 지역 화폐를 나눠줘요. 한 1년에 한 3만 원 정도는 지역 화폐를 나눠줘서 그 농민 장터를 1년에 한 두어 차례 열 때 그 농민 장터에서 이 유기농으로 키운 채소를 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주민과 어떤 그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걸로 이제 액비를 만들어서 그 농사를 짓고 거기서 생산된 생산물을 또 지역 화폐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주는 이런 좀 순환적인 사이클을 좀 고민하는 게 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몇 가지 특징 시사점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는 그 문제의식을 좀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에너지를 주목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지역에서 어떤 문제들, 그게 뭐 일자리 창출이던, 혹은 잉여 농산물의 처리던, 혹은 비싼 에너지 비용을 대체하기 위한 접근이었던 이런 문제를 좀 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에너지를 그 수단으로서 좀 주목을 했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활용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싱은 이제 바이오 자원이 굉장히 풍부했고요. 무레크는 이제 잉여 농산물이 많이 남아 있었고, 오가마치는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에너지화 할 거냐, 이런 좀 미활용 에너지를 좀 활용하는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게 농민 주도형으로 이 에너지를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이제 케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보조금으로 해서 시작할 수도 있고 시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성공 사례들 보면 공통의 특징이 있는데 이게 시민이든 농민이든 이 성공하기까지의 어떤 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계획 혹은 그 주민들의 어떤 민주주의 운영, 수익 배분 혹은 뭐 공동체의 어떤 결합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좀 이 실험 과정에서는 좀 특징을 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나 아까 이현민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이제 정부 지원이나 어떤 금융이나 이런 외부 자원 혹은 아까 그 모레크 사례처럼 그 인근에 있는 대학의 기술력 뭐 이런 좀 다양한 사회적 자원들이 효과적으로 결합한 형태가 이제 좀 효과적인 결합으로 나왔었고요. 그래서 기대 효과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 에너지 비용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내부에 이렇게 머물게 됨으로써 인한 어떤 내부용 효과. 실제로 이제 직접적인 에너지 생산 자체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보다 그 에너지 생산을 통해서 이 돈이 내부에서 돌면서 생기는 서비스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인근의 어떤 경제 파생 효과가 굉장히 좀 일어났다는 거고요. 당연히 일자리 창출이 있었고, 온실가스 감축이 있었고, 에너지 안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고 이제 좀 지금 MB 정부나 뭐 박근혜 정부도 정책 차이가 크지 않은데. 한국의 이제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그 제3세계에 있는 자원을 개발하는 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경우, 자원 스케일들도 많이 있죠. 뭐 그건 여기 본론이 아니니까 좀 빼겠습니다만 이 에너지 안보,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마을처럼 에너지 안보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건 없겠죠.
뭐 이런 좀 약간 시사점을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하고 이제 협동조합 이렇게 이렇게 좀 최근에 많이 그 실험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두 가지를 보면, 먼저 공통적으로는 사회적인 목적과 경제적인 목적을 같이 추구한다 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일단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의 필요와 영혼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공통된 필요와 영혼을 충족하기 위한 사업체 라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회적 기업은 상대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관계자 연대나 이웃배분, 관계자 전체의 주권과 민주를 강조하고, 협동조합원은 조합원 간의 내부적 연대, 조합원을 향한 이웃배분, 조합원의 주권과 민주주의 강조, 뭐 이런 좀 일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국제협동연맹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정한 그 협동조합의 실원칙인데요. 나중에 이제 어떤 협동조합 고민할 때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그 원칙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훈련 및 정보의 제공,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특히 이제 이 교육훈련과 정보의 제공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에너지와 협동조합이 만나는 방식은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에너지 협동조합 형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기존의 어떤 다양한 협동조합이 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효율, 아까도 이제 저소득 주거 개선 사업을 비롯한 어떤 이런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에너지 효율 등 이제 에너지 활동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뭐 좀 다양한 앞으로 이제 좀 말씀드릴 건 상상력이 필요한 어떤 면은 그런 영역일 수도 있는데요. 국제협동연맹에서 이게 논의했던 흐름을 보면 92년도 총회에서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 논의가 있었고요. 95년도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7원칙이 있었고요. 2007년 총회에서 기후변화 우리 협동조합의 임무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협동조합의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노력한다.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교육을 실시한다. 정부 정책과 제도 도입과 개선을 위한 정책 행동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저희가 내부적인 적을 위해서도 자체적인 노력, 어떤 보조금 사업을 잘 수행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자체의 노력을 어떻게 할 거냐도 되게 중요한 출발일 것 같고요. 그 해외 협동조합의 기후보호 행동 사례를 보면 이렇게 좀 6가지를 좀 예시를 들었는데요. 그 소비자 협동조합에서 좀 했던 어떤 탄소 발자국 줄이려는 노력, 조합원 소비자 교육 제공, 생산자 협동조합에서는 농축산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 주택협동조합에서는 지속가능한 건축자재 사용, 에코빌딩 설계, 협동조합은행에서는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 보험협동조합에서는 기후재해 대비하도록 낮은 보험 개발, 에너지협동조합에서는 재생에너지 확산 노력, 뭐 이런 좀 다양한 사례들을 좀 볼 수 있고요. 협동조합적 재생에너지 생산은 국가 차원 에너지 생산량에 비해 매우 작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 중심, 투자자 중심, 친환경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발전 전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뭐 좀 사족이긴 합니다만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들으면서 저거 했는데 제전에 몇 년 전에 독일 갔을 때도 벌써 한 3, 4년 됐는데 주택 거래할 때요. 우리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때 양식에 보면 계약서 양식을 보면 이 건물의 에너지를 얼만큼 효율적인지를 이렇게 등급을 7단계가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은 당연히 유지 관리가 비싸니까 거래할 때 페널티가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 등급이 높으면 유지 관리가 적으니까 주택 거래할 때 그걸 반영하는. 그리고 이제 생활 속에서도 이미 주택 에너지에 관련된 다양한 장치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에너지 협동조합에 대해서 오늘 좀 해외 사례를 좀 소개를 받은 거라서 이게 에너지 협동조합의 시초는 20세기 초반 미국의 거덕 전력 회사가 농촌 지역의 전기 공급을 회피하면서부터 이제 어떤 그런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측면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30년대 중반에 농촌 가정의 90% 정도가 전력이 미공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 주민들이 전력 협동조합을 시도하고 루즈벨트 뉴질 정책과 연결되면서 어떤 이런 초기의 에너지 협동조합 모델이 좀 나왔고요. 아르헨티나도 20세기 초반에 이제 이 거대 전력회사가 농촌 전력을 오면 이렇게 수익성 문제라든가 인프라 관련 문제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좀 시작을 했다고요. 1926년에 전력협동조합이 설립이 됐고 70년에 정부의 농촌전력공계획 수립까지 협동조합이 공백을 채웠다고 합니다. 2005년까지 농촌전력 54%를 협동조합에서 공급하는
그 뭐 땅덩어리가 크고 그 이제 이 이윤을 추구하는 거대 에너지 회사들이 농촌이나 이런 어떤 에너지의 공적인 기능을 외면하면서 그것에 이제 자구적 노력으로 이제 협동조합들이 활성화된 게 시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이제 굉장히 그 많은 발전 성장 협동조합들이 있는데 미국 배전망의 42% 정도 차지하고요. 47개 주에 4,200만 명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 농업협동조합도 약간 좀 떠올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의 어떤 사례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역사의 흐름을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좀 이 불편한 지식이긴 한데, 이게 이 미국의 에너지 협동조합 공급의 전력의 58%는 석탄 발전에서 나오고 17%가 핵발전소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세기에 들어서서 재생에너지와 효율화 사업으로 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9년 현재는 협동조합의 88%는 재생에너지로 발전해 판매하고 전체 전력의 11%를 재생에너지에서 나온다. 뭐 이런 자료들이 있고요. 덴마크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그 미드렐 구른댐 발음하기 어렵죠. 이게 해상풍력 발전 단지인데요. 40메가와트 정도 되고요. 여기서 생산된 게 코펜하겐 전력수의 한 4%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협동조합인 거죠. 그래서 이 덴마크의 에너지 협동조합이 출발한 거는 70년대 석유파동, 우리나라도 이제 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 후에 에너지 정책이 크게 바뀌었는데요. 여하튼 이 70년대 석유파동의 교훈으로 프랑스가 핵발전으로 가고 한국은 그때 동력자원부를 만들고 뭐 해외 자원개발법을 만들고 석유공사를 만들고 막 이래서 해외 어떤 석유 광전을 일으키 정책을 갔거든요. 근데 덴마크에서 주목했던 거는 지역 분산형 풍력발전과 열병합발전 등 재생에너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각으로 시작됐던 이제 풍력발전을 설치하면서 협동조합이 시작이 됐는데 2000년대 들어서 풍력협동조합은 전국적인 등으로 확장이 됐고요. 10만 가구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고 자국에 설치된 풍력터빈의 80%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에너지 수요량의 10%를 이렇게 물론 이제 나라 사이즈가 좀 작고 뭐 이런 적은 있습니다. 최근에 6개 이제 메이저 석유회사들이 이번 겨울에 휘발유 전기 가격을 6에서 11%를 인상을 했답니다. 근데 에너지협동조합은 거꾸로 2%를 인하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왜 가능한지는 아시겠죠? 저희 뭐 생협할 때 뭐 배추 이렇게 연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또 특히 이제 그 2002년도에는 이 다른 풍력협동조합의 결성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에너지 포올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것을 이제 좀 다른 자기 협동조합 내부의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시킨다기보다는 그걸 확산시키는 운동까지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습니다. 그게 이현민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협동조합 정신이겠죠. 그리고 이제 독일의 협동조합은 1999년 그린피스가 에너지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으로부터 좀 볼 수 있었고요. 이제 2만 명의 조합원과 10만 명의 고객을 가진 독일에서 가장 큰 에너지 협동조합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발전차익 지원 제도 를 활용해서 그린피스 이외의 다른 협동조합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하나 이것도 좀 재밌는 자료였는데 프라이그룹 에너지 협동조합에서 이온 이게 메이저 석유회사, 에너지 회사거든요. 이온 계열사의 주식을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6에서 7, 8%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주식을 매입을 해서 이 대형 에너지 회사가 재생에너지 쪽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이제 좀 개혁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150개 에너지 협동조합이 새로 결성이 됐고 현재 586개의 에너지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답니다. 80%가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좀 고민해야 될 몇 가지 이제 좀 시사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이 에너지 협동조합이 지금 다양하게 뭐 서울, 뭐 경북, 또 아까 전북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좀 실험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게 되게 좀 다양한 형태로 좀 갈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까 국제 협동조합연맹에서 2009년도에 지속가능 에너지를 위하여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국제협동조합에서도 이제 이런 아주 단순화시키면 이런 겁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하고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농업 생산에도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당연하겠죠. 그것이 경제 위기도 굉장히 심화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자리가 있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역의 에너지 공급과 소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독과점된 에너지 개혁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고 에너지의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좀 이 협동조합과 에너지의 만나는 지점에 대한 이런 좀
그 방향을 좀 짓고요. 국내에서도 그 삼산림에서는 그 태양광 발전 사업에 이미 참여를 해서 이런 이미 수익금을 갖고 빈곤층 지원에 활용한다든가 또는 이 조합원들에게 건립을 해서 뭐 수익금을 소비자 총회를 거쳐서 배당을 한다든가 또 올해 4월 완공 예정인 샘물센터에 지붕에 이제 햇빛 발전 설치해서 그 사업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쪽 계획들을 갖고 있고요. 뭐 이런 한살림 아까 말씀드린 그 태양발전소 배당사 이영민 소장님이 살고 계시는 곳이죠. 뭐 이런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민사회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의 유형을 좀 한번 간단하게 봤는데요. 일단 이 사회적 가르쳐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이 에너지 달인 마음 이영민 소장님이 오랫동안 실험하고 계신 이 부안군 등용마을, 연대도, 갈전마을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사회적 기업에서도 이제 사회적 일자리 창출형하고 공익적 주식회사형으로 나눈다면 일자리 창출형은 이제 이런 함께 일하는 재단의 울트텔리시 사업단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사회적 일자리와 에너지 복지 쪽에 좀 포커스를 두는 이런 거고요. 에너지 나투라 같은 경우에는 환경단체가 공익기업을 발전해서 사회적 주식시장을 지향하는 것이고요. 시민발전소는 지역 곳곳에 있고 어떻게 보면 에너지협동조합의 초기 형태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소비자협동조합은 한살림 등에서 하는 어떤 이런 출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에너지협동조합은 이제 서울 시민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이라든가 경남 햇발전 협동조합이라든가 또 서울 안에서도 은평, 영등포 등등 지역별로 이제 구별 어떤 이런 에너지협동조합 준비위원회 내지는 그런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태양광 발전 중심의 협동조합을 지향하고 시공협동조합과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건 뭐 저도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혹은 뭐 좀 다양한 어떤 공동체 방식, 그러니까 애초에 출발해서 이제 어떤 문제의식하고 질문과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형태는 좀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에너지 협동조합에서 맞춰서 말씀드리면 국내에서도 이제 후쿠시마 이후에 이 탈핵 에너지 전환 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국회만 해도 굉장히 좀 달라졌는데요. 국회 탈핵과 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선 의원들도 많이 있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에서는 원전환기 줄이기 운동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시 정책으로 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만 46개인가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어떤 모임도 있고요. 또 NGO 차원에서도 다양한 이제 뭐 탈핵 교수 모임, 의사 모임, 뭐 변호사 모임, 또는 시민 모임, 또는 방사능하는 어떤 어머니들의 모임,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좀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변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넓어지고 있다 이런 게 배경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햇빛 발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제 서울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도 구별로 기초단위별로 이런 모임들이나 중부 모임들이나 공부 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요 이제 발전 차액 지원 제도가 폐지된 상태에서 이제 수익구조 창출과 관련해서 이제 좀 아직까지는 좀 안정장치가 좀 필요한 RPS로부터 이 수익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를 좀 형성해야지만 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좀 한계는 여전히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좀 제도 개혁하고 좀 연결됐을 때 좀 활성화 단초가 좀 마련되지 않겠냐. 그리고 소규모로 할 경우에는 이 소규모의 연합을 통해서 어떤 좀 협상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우려도 있고요. 다만 이제 서울시처럼 지자체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이제 좀 지원하고 있는 곳에서는 좀 활기를 좀 띄울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또 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이 과거 시민발전 형태보다는 안정적인 방식의 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요. 그래서 이런 좀 지속가능 사업을 위한 토대 구축과 교육 캠페인, 협동조합 네트워크에서 제도 개선으로 너무 하나만 한 얘기 같은 결론을 좀 냈는데요. 그래서 좀 마무리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처음에 외국의 그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출발할 때 문제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이 문제를 주목한가, 에너지를 주목했는가? 이게 일자리인가? 아니면 지역의 어떤 그 외부로 빠져나가는 에너지 비용을 머물게 해서 이렇게 하려는 건가? 혹은 탈석유, 석유로부터 벗어나서 유기농이라든가 석유 없이 석유로부터 독립된 어떤 그 지속가능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건가? 혹은 이런 것들의 결합인가? 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그런 다양한 자원이 뭐가 있냐? 첫 번째 중요한 건 그 지역에 있는 사회적인 자본을 포함해서 어떤 잠재 자원이 뭐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동시에 그것을 이제 외부적인 어떤 자원과 연결, 링크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지자체가 됐건, 대학 기관이나 어떤 교육, 어떤 전문적인 어떤 기술 네트워크가 됐건, 이런 걸 좀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출발은 뭐 이제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제 느낌으로는 스스로 노력하는 어떤 귀신 모델에서 한번 영감을 가져오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에너지를 절약한 거를 재생에도 투자, 규모는 작았지만, 그로부터 출발해서 그거로부터 조그맣게 사례를 만들면서 외부의 어떤 기술이나 자본이나 또는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걸 끌어들였던 그 안에서 힘, 이런 것도 되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동시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아우를 수 있는 그 지역 공동체에 나아가는 어떤 그 중장기 방향이랄까요? 그 주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우리 마을을 어떻게 가져가자라고 하는 합의, 방향,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졌을 때 에너지만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건 아니지만 에너지도 여러 가지 입구 중에 하나일 수 있고 그 에너지를 입구로 지역사회를 좀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데 단초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도 에너지 협동조합으로 고민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